금융위기 같은 게 다시 찾아오는 거 아니냐.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경기 침체가 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높은 금리로 인해서 실물 경제의 다른 부분들이 좀 많이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특히 약한 고리들부터. 지금까지 보아왔었던 자산시장의 흐름과는 또 다른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달러와 같은 안전자산을 담아놓고 그런 다음에 시나리오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방법들, 다양한 자산에 분산해놓고 기다리는 거. 주식으로 돈 많이 잃으셨죠? 지금은 잃을 수밖에 없는 시기였습니다. 성장주, 테마주가 좋았던 시기였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닙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요? 2020년, 2021년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나스닥, 빅테크 기업, 코스닥, 곧 성장주들의 주가가 많이 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은 왜 이렇게 떨어질까요? 코로나 시기에 성장이 잘 됐나요? 많은 국가들이 문을 닫고 전염성이 강해서 공장도 닫기 십상이었고 사람도 물건도 모두 정체된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모두 성장이 일어나지 않을 때 저성장 기조가 나타나는 경제 상황에서는 차별적으로 높은 미래 성장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되는 곳에 사람들이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성장을 못하니 미래에 성장을 많이 할 것으로 기대되는 곳에 돈을 투자하는 것이지요. 전반적으로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차별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주식을 성장주라고 합니다. 금리는 돈의 값입니다. 금리가 낮아진다는 것은 시중에 돈의 공급이 늘어난다는 의미가 되는데 돈은 어딘가 성장이라는 파이가 커지는 곳으로 몰려가곤 합니다. 성장이 정체된 상황에서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으로 돈이 몰리지 않을까요? 그럼 돈의 힘으로 주가가 더 오르게 될 겁니다. 그럼 성장주로 돈이 몰리면서 성장주의 주가가 더 오르고 주가가 오르니 회사의 이익은 그대로여도 주가만 날아오르는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경기 둔화로 인한 저성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돈의 공급이 늘어나는 국면에서 이 돈은 희소한 성장이 기대되는 성장주로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해당 성장주는 고PER 주식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상황이 바뀝니다. 실물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합니다. 실물 경제에 만연해 있던 저성장이 어느 정도 사라지게 되고 고른 성장이 나타나겠죠. 그럼 성장주의 강점 중 하나였던 차별적 성장이라는 희소 가치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중에 돈의 공급이 늘어나던 금리 하락 국면과 달리 금리 상승 국면에서는 시중의 돈의 공급이 줄어들게 되겠죠. 앞서 돈이 많이 풀린 저금리 상황에서 차별적 성장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성장주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는데 이제 돈의 공급도 줄어들고 차별적 성장이라는 희소성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성장주가 고전하게 되지 않을까요? 금리 상승 국면에서 성장주가 고전한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요? 요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는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을 거의 경험해 본 적이 없죠. 그런데 최근 물가가 빠른 속도로 오르면서 이른바 인플레이션의 역습이 시작된 겁니다. 10여 년 이상 물가가 오르지 않은 오히려 물가 하락에 가까운 디플레이션 상황을 거치다가 40년 만에 가장 높은 너무나 빠른 속도의 물가 상승을 목도하고 있죠. 이런 변화가 투자 환경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을까요? 전에 영상을 통해서 이 표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세하게 이 내용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은 위에 링크를 참고하세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고성장 고물가 시기에는 주식이 좋고 원자재 투자가 좋고 채권은 힘들다는 것이고요. 고성장 저물가 시기에는 주식 채권은 좋지만 원자재 투자는 그리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성장 고물가 시기로 접어들면 원자재 투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안 좋습니다. 또한 저성장 저물가 시기가 되면 원래는 주식과 원자재 투자가 안 좋고 채권만 좋지만 연준에서 유동성을 공급해 전체적으로 화랑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가 저성장 저물가 시기였습니다. 긴 저물가의 시기 동안에 코로나가 갑자기 나타나면서 저성장까지 하게 된 거죠. 그때는 기억하시듯이 미국 연준을 비롯
비롯해서 모든 국가의 중앙은행, 우리의 한국은행까지 금리를 팍 내리고 돈을 풀면서 경기를 부양시켰습니다. 그래서 주식, 특히 성장주가 좋았고 채권도 좋았습니다. 당연히 원자재 투자는 안 좋았죠. 지금은 이미 고물가 시기가 왔습니다. 아래 기사를 한번 보시죠. 미국 11월 소비자 물가 7.1% 상승, 작년 12월 이후 최소폭. 11월 미 일자리 증가 예상치 상회, 실업률 3.7%. 최근 물가 상승률이 조금 둔화됐지만 아직도 고물가 상황입니다. 보통 4에서 5% 물가 상승률도 크다고 하는데 지금은 7.1%죠. 엄청난 물가 상승률은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실업률은 3.7%입니다. 자연 실업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제가 아무리 좋아도 모든 사람이 고용되기는 어렵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일을 하지 않고 준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비율을 자연 실업률이라고 하고 약 4% 정도로 봅니다. 경제가 호황이라고 하더라도 4%의 실업률은 나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은 이 자연 실업률보다도 실업률이 낮습니다. 3.7%요. 경이적이죠. 고로 고용시장은 짱짱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황을 말한다면 물가 측면에서는 고물가이고 성장 측면에서는 고성장과 저성장의 중간 정도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저성장이라고 하기에는 고용이 너무 좋으니까요. 그럼 지금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게 좋을까요? 고물가에 취약한 채권은 피하고 인플레이션에 강한 원자재를 투자 포트폴리오에 넣고 주식은 가치주 중심으로 편성하거나 인플레이션에 강한 미국 대형주의 비중을 높이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주식을 투자할 때 지금의 모습을 보면서 투자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미래의 비전을 보면서 투자하는 게 맞을까요? 당연히 미래를 보면서 투자하는 게 맞죠. 앞으로 지하철 들어올 계획이 있는 곳에 아파트가 오를 확률이 높고 앞으로 주식 액면 분할이나 신제품 발표가 있을 주식이 오를 확률이 높으니까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고물가는 지속될까요? 연준을 비롯한 각국의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가 물가 안정입니다. 특히 2022년 초부터 빅스텝과 자이언트 스텝을 지속적으로 단행하며 강력한 물가 잡기를 진행 중입니다. 유가도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요. 이대로 지속된다면 물가는 잡힐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적어도 추세적으로는 안정을 시킬 확률이 높습니다. 비교적 탄탄한 미국 경제를 감안한다면 연준은 물가를 어느 정도 잡은 후에 경제를 챙길 확률이 높으니까요. 물가는 우선 잡힐 확률이 높아서 고물가에서 저물가로 전환될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지금의 고성장과 저성장의 중간쯤인 성장이 다시금 고성장으로 갈지 아니면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미국 경기는 상대적으로 탄탄하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속되고 있고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생산 둔화와 중국 부동산 경기 불안 등이 아직 존재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아래와 같이 두 가지 시나리오 정도로 전개될 확률이 높습니다. 고물가에서 저성장, 저물가로 변화 또는 고물가에서 고성장, 저물가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성장 저물가로 간다고 하면 주식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원자재 투자도 그리 좋지는 않겠지요. 채권만 좋겠군요. 그러나 앞에 표에서도 보셨지만 저성장 저물가 국면으로 간다면 연준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열심히 올려둔 금리를 바탕으로 금리를 내리고 양적 완화를 통해서 돈을 풀 겁니다. 코로나 때 이미 경험해 보셨잖아요. 연준에서 금리를 풀면 주가는 바로 급상승합니다. 그런데 정말 연준이 코로나 때처럼 시원하게 금리를 팍 내리고 양적 완화를 진행할까요? 그러기 쉽지 않을 겁니다. 인플레이션을 10년 넘게 경험하지 못한 연준이 2022년부터 급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가 잡겠다고 열심히 금리를 높였는데 쉽게 내릴 수 있을까요? 심한 경기 침체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듯 합니다. 그래서 애매한 저성장, 저물가로 변화한다면 안전자산이 좋을 확률이 높습니다.
좋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달러입니다. 지금의 강달러는 상대 통화들이 약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안전자산의 성격도 크지요. 또한 금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금은 안전자산보다는 미국의 성장이 둔화될 때, 미국의 금리 인상이 멈출 때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이는 자산이라 좋지요. 불황에 강한 자산입니다. 또한 저성장 저물가에서 유일하게 올라가는 채권도 좋습니다. 특히 안전한 국채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겠지요. 그래서 저성장 저물가의 양상이 보이기 시작하면 달러, 금,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포트폴리오에 넣고 시세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저성장 저물가 양상으로 들어간다고 판단되면 포트폴리오에서 달러와 금, 채권의 비중을 넓혀가는 것이 좋습니다. 물가가 잡히고 성장이 그대로 간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표에서 보셨듯이 고성장 저물가로 가면 주식과 채권이 강한 회복세를 보일 겁니다. 원자재 가격은 안정을 찾겠지요. 이런 상황에서는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시되 주식은 대형 성장주 외에도 그 사이 성장하지 못한 중소형주의 수익률이 더 높을 확률이 높습니다. 대형 성장주는 이미 많이 오른 것도 있고 성장주에 쏠려있던 자금이 저평가된 중소형주로 옮겨가면서 중소형주의 수익률이 좋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지요. 다만 이렇게 고성장 저물가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연준이 물가를 잡고 어느 정도는 금리를 풀어주면서 다른 나라와의 공조를 해야 가능할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고 미국이 오펙 플러스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해서 유가를 안정시키고 중국에 대한 제재도 좀 풀어서 중국의 생산 둔화를 풀어주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의 인플레이션 상황은 강한 경기 부양과 연준의 안이함이 인플레이션을 만들었고 수요가 폭발해서 그렇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오랜 기간 이어지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인플레이션이 계속될 거란 기대가 생깁니다. 그럼 물가가 더 오르기 전에 미리 당겨서 물건을 사게 되는 거죠. 당장의 수요도 공급이 감당을 못해서 물가가 오르는데 미래의 소비까지 당겨오면 물가 상승세는 더욱더 강해질 겁니다. 보다 강하고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이 됩니다. 이런 현상은 원자재 시장에도 영향을 주게 되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원자재 가격이 오를 거라는 기대가 형성되면 원자재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미리 사들이려는 움직임이 강해집니다. 그럼 산유국들 입장에서도 부담 없이 높은 가격에 원유를 수출할 수 있죠.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기승을 부렸던 시기가 1970년대입니다. 당시를 대인플레이션 시대라고 하는데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1970년대를 연상케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970년대의 가장 큰 패착이 지속적인 연준의 안이함이었다면 이번에는 그 실패를 딛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강한 경계감을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부자들은 분산 투자를 통해서 이 상황을 타개합니다. 첫 번째는 자산의 분산입니다. 주식, 채권, 원자재 등의 자산 하나에만 투자하지 않고 여러 자산에 고르게 분산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주식 하나만 보유했을 때보다는 주식과 채권을 함께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원자재까지 함께 투자하고 있을 때 분산 투자의 효과가 커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 섹터 및 종목의 분산입니다. 주식 투자라고는 하지만 주식에는 참 많은 종류가 있죠. 미국 주식, 한국 주식, 신흥국 주식, 선진국 주식, 아시아 주식 등 정말 다양한 종류가 존재합니다. 지역별로 국가별로 서로 다른 성과를 내는 만큼 다양한 지역 및 국가의 위험을 분산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지역 분산은 주식에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채권 역시도 선진국 채권과 신흥국 채권 등으로 나뉘고 국가나 지역별로 서로 다른 금리를 주고 서로 다른 성과를 내곤 합니다. 섹터 분산은 IT, 바이오, 소비재, 산업재 등 특정 섹터에 집중 투자하지 않고 다양한 섹터의 주식들을 담는 것을 말합니다. 그야말로 핫한 섹터도 있겠지만 소외되어 있는 섹터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핫한 섹터라도 영원하지는 않겠죠. 포트폴리오에 다양한 섹터를 나누어 담는 것이 섹터 분산이 됩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에서도 한 종목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여러 종목을 나누어 담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통화의 분산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투자를 할 때 한국 원화로 된 주식이나 채권 투자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한국 자체의 리스크가 불거졌을 때는 원화 표시 자산 전체도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원화 표시 자산 전체를 살펴봐도 답을 찾을 수 없다면 다른 나라 통화 표시 자산에도 눈을 돌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안전자산인 달러고 위기 국면에 다른 통화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는 스위스 프랑도 이런 통화 분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화 분산 자체가 다소 생소한 개념이고 일반 투자자들이 엔화, 스위스 프랑 등에 투자하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닌 만큼 한국 원화에만 쏠려 있는 포트폴리오에 달러를 포함해서 분산을 해보는 정도를 추천합니다. 달러 투자와 관련해서는 이 영상에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점 분산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안한 자산, 지역 및 종목 그리고 통화 분산은 어느 한순간을 보면서 그 순간에 자산을 어떤 식으로 분산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각각의 분산 투자의 성과는 순간순간마다 다 달라지곤 하죠. 호황 국면에는 신흥국 주식이 좋다가 인플레이션 국면에서는 원자재가 좋죠. 그리고 위기 국면에서는 달러가 활약하곤 합니다. 시기에 따라서 각 자산들의 기여도가 계속해서 바뀌게 되죠. 그럼 어느 시점에 투자를 했는지에 따라 포트폴리오의 성과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도 합니다. 자산, 지역 및 종목, 통화 분산을 통해 만들어낸 투자 포트폴리오 역시 어느 시점에 진행되었는지에 따라 상당한 성과 차이가 나타날 수 있죠. 그럼 당연히 베스트 투자 타이밍을 찾고 싶겠죠. 그런데 아쉽게도 이건 신의 영역입니다. 최저점에 투자해서 최고점에 나오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시점을 나누어서 조금씩 나누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다양한 자산이 버무려진 혼합 투자 포트폴리오를 매월, 매분기 조금씩 나누어 투자하는 방법, 이런 걸 시점 분산 투자라고 합니다. 보다 친숙한 표현으로는 적립식 투자 혹은 분할 매수라고도 합니다. 분산 투자라고 하면 일찍 일어나라 라는 말처럼 맞는 말이지만 너무나 지루하다는 느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분산 투자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미래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모르기에 확신을 갖고 하는 집중 투자는 상당한 위험성을 갖고 있죠. 참을 수 없는 지루함을 주지만 분산 투자를 그 많은 투자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북엘스에서는 부자의 생각, 부자의 습관, 주식, 부동산, 재테크와 관련된 책의 핵심에 저의 경험을 녹여서 나누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공유를 통해서 모두가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